오늘 눈이 와가지고 차가 굉장히 막혀서 수원서 2시간 걸렸어요. 이건 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늦은 걸 하여간에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2페이지 정책 집행 파트. 사실 집행은 출제가 안 나왔었죠. 안 나왔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제 형성을 부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상을 해가지고 최근은 문제가 좀 자주 거론됩니다. 자, 일단은 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4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출제에서 좀 거론되는 것은 2번하고 3번이야. 그 2번에 고전적 집행하고 현대의 집행 비교하는 것. 이게 B급이고, 자, 그리고 나카무라와 스무로도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이 있습니다.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몇 가지 형태로 모여가 시킨 것. 이 2가지가 B급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정책 집행이 무엇인가? 집행 파트부터 내용을 보자. 자, 우리가 정책 개제 과정을 얘기할 때는 정책 개제 형성,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 분석, 평가, 분석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이제 결정된 정책을 이제 현실로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뭐다? 정책 집행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정책 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현실로 옮긴다,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이런 정책 집행 연구는 그 3번째 줄 보시면은 프레스맨과 윌 다브스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정책학 자체는 여기 보세요. 제가 1951년도 라스엘 자체에 의하여 정책학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공항을 분기점으로 고전과 현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책학은 탄생이 51년도가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73년도를 분기점으로 이전의 형태를 고전이란 말을 쓰고 이후를 현대란 말을 써. 고전적 집행 현대. 자, 근데 이제 요 73년도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2 학자가 나와요. 프레스맨 압력자하고 윌 다브스키. 이 사람들이 임플리멘테이션 집행론이라는 저서를 이때 출간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전과 현대로 나눠서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고전적 집행은 여러분들 가장 지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책 만능주의가 지배. 자, 정책 만능주의는 뭐냐? 최선의 정책이 결정됐다. 그런 것이 최고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집행은 별거 아니야. 결정된 정책을 현실로 실행하는 단순한 테크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정책이 만능이다.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을 중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집행 연구는 경시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 30년대 이후에 73년도에 프레스맨과 일다브스키는 야, 결정된 정책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현실에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책 만능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전에 관한 형태를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 정책 집행 과정에 우리가 출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3번째 줄 나온 거 보시면은 윌 다브스키의 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말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이제 여기 보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은 요 고전적 집행의 주요 특징을 한 서너 가지 형태로 언급을 해. 자, 그 형태가 203페이지 보자. 자, 첨삭지대에 보시면 고전적 정책 집행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 박스에 나왔죠, 여러분들. 자, 1번 보세요.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이질적이며 무슨 말이야? 결정과 집행은 별개라고 파악하는 거야. 자, 선생님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현대에서 파악한 정책 집행은 결정된 정책이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기도 한다. 그럼 집행과 결정은 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고전은 그게 아니야. 결정과 집행은 따로따로 파악하는 거야. 결정은 결정자가 하고 집행은 집행자가 하는 거지 집행자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질적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책 집행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단순한 테크닉에 불과하다.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그냥 집행하는 테크닉, 기술에 불과하다. 기술적이다. 자, 비정치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선생님 보자. 현대에서 파악한 정책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집단들이 서로 싸움질하기도 해야 해. 싸움질하기도 하고 타협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해야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나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결정됐다. 그냥 집행되는 거 아니야. 집행 과정에서 여러분들 관련 집단들 자체가 저항도 하고 야당도 저항을 하고 또 특정 지역에 수몰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하다 보면은 결정된 정책을 그들과 또 어떡합니까? 또 타협하면서 수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싸움질하다가 타협다고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근데 고전은 그런 게 없다고 파악해. 그래서 비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온 게 단선적이다 이 말은 여기 보자. 제가 정책 결정 다음에 뭐로 가? 집행으로 가는 거. 이게 단선이야. 그럼 현대는 뭘까? 거꾸로 집행하면서 서로게 결정 이루어져.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죠. 근데 고전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첨삭지도의 1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기술적 과정의 반대말 자체를 뭐라 그러냐? 상호 적응성이라 그래. 상호 적응성은 뭐냐면 적지 마세요. 결정된 정책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한다고 보는 게 상호 적응이고. 자, 두 번째 비정적 성격의 반대말은 뭐야? 정적 성격이고. 단선의 반대말은 뭐야? 순환적 과정 돌아간다 얘기야. 그래서 거기 위에 쌍도로 2번에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 보시면 1번에 복합적 성격이 바로 뭐다? 정적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건 상호 적응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나온 게 순환적 특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대예요. 그래서 가끔 현대하고 고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두 장을 넘겨보자.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고전과 현대의 vs 비교한 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B급이야.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또 한 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고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징을 얘기할 때는, 자, 견한을 얘기해라. 그럼 결정자의 권한이 절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결정자는 누구를 얘기해? 결정자를 얘기할 때는 상대적이야. 행정부가, 입법부가 결정자다. 그럼 행정부라고 하자는 게 집행자. 대통령이 결정자다. 그러면 장차관이 집행자. 장차관이 결정자다. 그러면은 실장국장, 일선관리는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 관점이야. 알았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결정자를 장관, 차관, 집행자를 실장국장이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관료, 그들을 집행자로 파악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전은 이제 결정자의 권한이 절제적이고 반면에 현대는 누구다? 아니다라고 파악하는 거야. 오히려 집행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현장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집행도 한다. 집행자의 권한이 절제적이다. 자, 고전의 이념을 얘기하는 합법성이야. 합법성은 뭘까요, 여러분들? 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거야. 그럼 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집행자의 재량이 있어 없어? 집행자의 재량이 없습니다. 집행자의 재량이 없습니다.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법성은 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집행자의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합법성의 반대말이 뭐냐? 대응성이야. 대응성은 뭐냐?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면서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꾼다 해서 대응성이야. 자, 고전의 성격은 아까 그대로 집행되는 기술, 기법, 기술성 나왔죠. 근데 현대로 물어놨어요.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기도 한다. 이걸 뭐라 했어요? 상호 적응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고전의 정책 목표를 얘기할 때는 구체성과 명확성을 띈다고 파악해. 근데 현대의 정책 목표는 모호성과 뭐로 나왔어요? 일반성. 일반성을 보편성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호성을 추상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현대에서 파악한 정책 목표는 모호성을 띠고 추상성을 띠니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서 새로운 정책 목표를 집행자가 설정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윌다브스키 고전적 집행은 통제 모형이라 그렇죠. 야, 집행은 통제야. 집행자 재량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통제 모형의 반대말이 뭐다? 상호작용 모형이야. 이 상호작용 모형은 듣기만 하세요. 결정된 정책은 단순한 언어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바로 뭐냐? 집행자가 집행되는 현장에서 집행자끼리 실장, 일선 관리끼리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야, 저거 장관이 결정한 거 우리 바꿔서 하자. 그거 바꿔서 집행하는 것. 이게 상호작용 모형이에요. 자, 진화 모형은 통제 모형하고 상호작용 모형을 결합한 것을 진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를 결합해서 만든 것을 뭐라 그런다? 진화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모형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정책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끔 추정하기도 한다. 바로 진화 모형이죠. 자, 엘모아는 고전 자체를 전향적 접근이라고 파악하고, 전향은 앞에서부터 가는 거죠. 여기 보자. 정책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앞전자야. 전향이야. 결정된 다음에 뭐로 간다? 집행으로 간다 이게. 근데 후향은 이렇게 되는 게, 후향은 거꾸로 백월드야. 집행하면서 새롭게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해보자. 집행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집행자의 질량을 강조한 게 안 한 게.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 자, 벌면을 얘기할 때는 고전을 정형적 집행이라 해서, 정형은 이미 정해진 형태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형이야. 현대를 얘기할 때는 적응적 집행, 현실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꾼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기타 보시면 고전을 하향을 하죠.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우리 계층제 구조를 얘기할 때는 결정자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지. 이건 결정자의 관점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하향이야. 결정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세세히 볼 수 있어 없어?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도 청년 실업 문제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실무자가 잘 알아, 대통령이 잘 알아? 실무자가 잘 아는 거야. 그럼 대통령은 여러분들 어떻게 거울 속으로만 이렇게 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하향은 행정에서 무조건 거짓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여기 하향에다가 거짓이라고 적어놔. 근데 이제 현대는 상향이야. 상향은 현장에 있는 집행자의 관점에 따라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집행자가 재량 갖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상향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거니까 미지란 말을 쓰죠. 행상은 상향과 행을 얘기할 때 그냥 머리 외워두자. 상향은 미지, 하향은 뭐라 한다? 거지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상향적 집행을 대표하는 게 옆에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립스키에 뭐가 나온다? 일선 관료제. 자, 여기 보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행정학 공부할 때는, 자, 그리고 교과목 개정이 된다. 이건 뭐 행정학이나 사회나 법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과목 개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올해 뭐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과목 대비를 위해서는 과목을 전공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올해 발표가 되잖아. 그러면 2년 뒤에 바뀌어.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그냥 진행되고 그 다음 년도까지. 근데 공무원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짧게는 뭐 6개월, 8개월, 1년도 되겠지만은 길어지면 2년, 3년도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 알아.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은 좀 기운 안 먹고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들. 정부에서 유예 기한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자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저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고통을 알아 몰라? 모른다고. 미지야 거지야? 거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여러분들 과목을 설정해 놓고 바꿔버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회, 수학, 뭐 과학 같은 애들 자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많고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가급적 시험 과목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현재 한국행정학과에 뭐 나가서 그저께도 여러분들 포럼 나가서 발표했고, 뭐 하여간 이제 발표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험 과목 자체가 어떻게 되고 거기 고위 관료도 나와. 인사혁신 저희는 뭐 예를 고위 공무원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과목 개편 자체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리 정보를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어떻게 바뀌자?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근데 물론 공부를 2년, 3년 하신 분들한테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좀 유의해서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목 자체가 전공 과목이 아니라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면은 막상 근무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당해. 그냥 가급적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은 행정학 공부하는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되고 또 여러분 연수반에 들어가잖아. 이제 합격하고 연수 생활에 행정학 시험 봐. 연수 생활에 행정학 행정법 자체를 여러분들 강의하고 시험 본데도 그럼 시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뭘 매겨? 자리를 주는 거야, 자리를. 그럼 현찰은 자리 가면 좋아 안 좋아? 공무원 돼가지고 매일 여러분들 저거 뭐야 이상한 거 띄우러 다니면 좋아 안 좋아? 불법 광고 이런 거 부정한 거 띄우러 다니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은가 보다. 늘 찬바람 썸썸 해봐라 그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급적 과목 선택은 좀
내가 유도하는 걸 행정학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는 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행정학은 뭐 지금 이게 수험서니까 내용을 압축했지만 다시 그걸 또 압축해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두 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압축된 내용들만 자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압축된 내용 외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교재를 토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와서 질문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학원에서 여러분들 100%다 준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100%를 다 줘.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개별적 학습자들의 여러분들 상황 자체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 자체의 수준 자체를 어느 정도로 놓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적은 친구들 자체를 중간대에 몰아넣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강의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좀 두 번, 세 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선생님 저는 행사학 강의 듣고 시험 보면 한 80 나오냐는 사람은 강의 듣지 마. 뭐 하냐? 혼자 시간 내서 문제 풀어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한 두 번, 세 번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듣는 것이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내용이야. 뭐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그건 다 틀려.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이 있어 없어.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행정학은 여기 보자. 암기도 되겠지만 암기보다 전제가 되는 게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야?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마음속에 표상으로 만들어 놓고 표상 자체를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게 이게 기억이에요. 그걸 표상심리학 그러는데 늘 여러분들 사랑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경험을 토대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표상이 잡혀 안 잡혀? 잡히죠? 그럼 그 기억이 돼야 안 돼? 그걸 외운 게야? 그냥 기억되는 게야?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표상이 잡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이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암기가 아닌 여러분들 그 기억하라는 내용은 좀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고전과 현대도 딱 뻔하잖아. 결정자의 권한하고 집행자의 권한 갖고 쓰는 거구나 하고 갖고 가져가면은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조금씩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현실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교재에서 약간 여러분들 말 자체가 추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추상화란 말을 얘기할 때는 개념의 추상화는 개념의 단서랑 똑같아. 긴 용어를 여러분들 보자. 사랑이란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추상적인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단순화시켜서 안 시켰어. 시켰죠, 여러분들. 추상화 단순화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행정학도 그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상행을 대표하는 게 립스키에 뭐가 나왔어요? 일선 관료제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일선 관료는 누가요,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스트리트란 말을 써. 브로크라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시민과 만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길가에서 시민과 만나는 공무원들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경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직접 만나죠. 일선 관료예요. 자, 근데 이제 리스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선 관료의 여러분들 재량권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아주 크다고 파악해. 자, 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자. 교과목을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강의할 수가 있어 없어? 자, 여러분들 모든 교과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본인들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할 때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내용을 여러분들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까 방법이나 기법을 얘기해.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평가하거든. 여기 이제 모든 과목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라든가 뭐 사회라든가 모든 교과목 자체를 여러분 맡은 사람들이 할 때의 여러분들 순서야. 이걸 교과라 그래. 교육 과정이라 그래. 교육 과정. 우리가 보통 커리큘럼이라 그러죠. 커리큘럼 그러는데 요 커리큘럼 자체에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체에서 여기 목표를 설정할 때는 결정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선생님의 주관에 따라서 목표의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땐 전인 교육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교과목을 여러분 강의하는 선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는 틀려.
여기 보자. 전인격 교육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인격 교육 같은 경우도 이런 사고를 진보를 할 것인가 보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수나 진보에 따라서 내용을 만들고 기법, 이걸 여러분들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 체험 학습이라든가 수행평가 여러 가지 형성평가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학생들의 모습의 형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미칠까? 미치죠. 그래서 이들의 재량권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따라서 심리학이 미치는 영향력도 아주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일선 관료가 갖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모두 돈도 부족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목 자체를 요기 만들었잖아. 내가 강의할 때 어딘가 커리를 작성을 했다 이게야. 교과정을. 10년 전 커리하고 지금 커리의 내용이 똑같아요. 왜? 교과목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대. 교과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여러분들 63년대 2차, 뭐 3차, 4차, 6차, 9차까지 이루어졌죠. 2007년도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뭐 2009년도에 개혁 끝나고 난 다음에 2015년도 교과목 개정이 있었고 2,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져. 근데 개정 때마다 교과목의 형태를 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걸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요새는 2015년도의 교육과정 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융합이야, 융합. 통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문이과를 몽땅 통합을 시간시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실 가운데 문과, 이과 별도로 해가지고 시험 과목도 별도로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이과가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 같아. 그러니까 이과나 문과나 공통사회, 뭐 여러분들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공통과학인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택 과목 자체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내가 만약 과학, 내가 문과 그런 게 없어. 나는 과학 좋아한다, 과학 선택. 과학에서 여러분들 뭐 생물도 있고 여러분 물리가 있잖아. 나는 여러분들 사회 분야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윤리 선택한다, 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지리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이과는 취업이 잘 돼, 안 돼? 잘 되고 문과는 취업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걸 통합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고도의 과학기술 자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 인력 자체를 정부에서 뽑아 안 뽑아? 기업에서 뽑아 안 뽑아?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과인들이 취업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문과 자체 취업을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여러분들 교육체계예요. 교육체계라고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되냐면은 이과 애들을 뽑아놓고 현장에다가 맡겨보니까 뭐가 있냐? 인문적인 사고가 없어. 인문적인 사고가 없고 기계적인 사고만 해. 왜? 이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문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문과 이과를 통합해서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015년도에 16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과학, 공통사회 그런 거 시험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회가 바로 뭐야? 공통사회 아니야. 거기 보는 게 법, 정치 배우 안 배워. 사회문화 배우 안 배워. 경제 배우잖아요. 경제 배우잖아. 그리고 일반 사회 형태도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서 선택 과목을 몇 가지 나눠서도 여러분 시험 보고. 그러니까 요새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립스키의 일성관리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과목 자체를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바꿔서 강의할 수 있고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자원이 부족해.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0년 전에 놓다고 지금 놓다 옛날엔 다 분리가 돼 있잖아. 항상 여러분들 사회는 변증법이야. 분화, 통합, 분화, 통합, 분화, 통합. 옛날에 여러분들 8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통합이야.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현재 같은 경우에 81년도 대학 들어갈 때는 저기 문이과 법정교를 해가지고 법학과, 행정학과, 이런 정치학과, 지역개발학과가 4개 학과가 몽땅 다 각각 본이 없어. 들어가서 여러분들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눴어. 나는 법학과, 나는 행정학과 이렇게 나눴다고. 근데 이게 82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어. 뭐로 바뀌어? 분화로 바뀌어. 맨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가냐? 계열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학과, 법학과, 지역개 별도로 모집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뀌어서? 통합으로 바뀌어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부제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학부제하고 통합하고 여러분들 분리를 함께 결합한 것. 또 일부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또 여러분들 그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교과목의 변천이 이루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선 관리는 교과목 변천과는 관계없이 그냥 10년 전 노트하고 똑같이 가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통합사이도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 강의 교환도 10년 전 높다고 똑같다 보니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해하네. 욕합니다. 그들의 권위에 많은 치명상을 받고 있죠. 이게 일선 관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교재에 210페이지 보세요. 두 장 넘겨서. 자, 첨삭지도에 일선 관리의 직무 환경상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규칙적인 직무란 말로 하죠. 일상적인 직무야. 수행하면서 시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두 번째, 자, 중간에 직무의 자율성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죠? 세 번째, 시민에 미친 잠재적 영향력 크다 그랬죠? 그러나 결정적인 건 네 번째, 자원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떡하냐? 10년 전에 노트를 똑같이 써 안 써? 그걸 업무를 정형화시킨다 그래. 그래서 4번의 끝에 보시면 업무를 정형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그들 욕해하네.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6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건 다시 원위치. 다시 206페이지. 그럼 지금 립스케 일선 관리자는 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연구한 게야. 꼭대기 있는 결정자의 행태를 연구한 게야. 집행자의 여러분들 행위를 연구하기 때문에 상향적 집행을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고전과 현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할게. 210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책 집행의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 거기 5가지 형태가 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박스에. 근데 이걸 제기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208페이지 보자. 학자를 먼저 보자. 학자의 여러분들 거기 상단에 쌍가를 나카무라와 스무로도의 정책 집행의 모형이라는 게 나오죠. 이 형태를 요약해 놓은 것이 210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야. 맨 위에 그림이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유형이 쭉 나와 안 나와? 자,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 조직적으로 유형이 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형은 이제 고지, 협재관이 키우자. 고기, 지위, 협상, 제실, 관계. 고기, 지위, 협상, 제실, 관계. 거기는 제가 줄여서 얘기한 게 고전적 기술자용, 고기. 그 다음에 지위, 지시적 위명. 그 다음에 협상형, 제실, 재량적 실현가용. 관계, 관료적 기업가용.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내려갈수록 누구의 권한이냐? 집행자의 권한이 극대화된 걸 얘기하고 올라갈수록 결정자의 권한이 극대화된 걸 얘기해. 그럼 자체만 갖고 시험제 나올 수 있겠지. 자, 정책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형태 그런 뭐야? 맨 밑에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고전적 기술자형부터 맨 밑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의 성격을 표현한 거야.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의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건 바로 뭐냐? 이게 보자. 집행자는 여기 보세요. 결정자가 결정하고 여러분들 지시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뭐에 불과하다?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말 그대로 결정자가 지시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조금 재량 갖고 행위한다 한다? 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요건 뭘까? 이제 결정자와 집행자가 뭐 하는 게야? 서로 협상해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건 뭐냐? 여기서 협상해서 협상할 것을 누가? 이제 집행자가 결정해서 집행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제 결정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파악하는 거야. 집행자가 모든 걸 다 한다 안 한다?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용어를 갖고 보면 벌써 개념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옆에 정책수단과 정책 목표 나눠서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자, 정책수단에 거기 여러분들 수단에 기술적 권한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기술적 권한이란 말은 결정된 수단을 어떠한 기법 기술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 연필로 쓸 것인가 만년필로 쓸 것인가 아니면 타이핑할 것인가 꼭 기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자가. 이게 지금 얘기한 고전적 기술자예요. 나머지는 몽땅 다 결정자가 설정하는 걸 얘기하죠. 거기에 행정적 권한을 얘기할 때는 수단에 대한 협상권을 얘기해요. 뭐에 대한? 수단에 대한 협상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시적 위명 자체는 바로 뭐냐? 이제 집행자가 결정자와 수단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한이 커져 안 커져? 커졌죠. 자, 그 밑에 협상형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먼저 목표를 보면은 구체하고 수상적인 목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목표를 얘기할 때 공무원대로 목표가 있고 경찰 공무원대로 목표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요 지금 얘기 협상형은 요 공무원대로 목표가 바로 뭐냐? 추상적인 목표야. 이걸 누가? 아버지 결정자가 설정해.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야 아들 너 공무원 돼. 공무원 가운데서도 경찰 공무원 해라고 아버지가 맨 처음에 결정했어. 근데 아들은 뭐냐? 이거는 반대하지 않아. 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경찰 공무원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아들이. 누가? 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경찰 공무원 되기 싫어요. 칼 맞기 싫어요. 나는 그냥 행정직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니까 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협상을 해야 해. 하죠. 왜 협상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재량적 실현가액은 권한이 더 커졌지. 이제 바로 뭐냐? 여기 보자. 경찰 공무원 되는 거마저도 누가? 아들, 집행자가 결정하는 걸 얘기해. 맨 밑에 관리적 기업가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이제 공무원 되는 거. 아버지가 공무원하고 이거 할 거야.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야? 집행자가 다 해버리는 걸 얘기해. 단, 여기 보자. 여러분 공무원 되고 싶은데 어떡하냐? 돈도 필요치 않아. 학원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 아버지 저기 뭐야 공무원 되려면요 경찰 공무원 되려면요 학원도 다녀야 되겠고 책도 사봐야 되는데 아버지 좀 주세요 하고 아버지하고 뭐 할까 그런 거는 협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란 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거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해 두시고 5가지 형태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갈수록 각각 권한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출제 몇 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 시험은 요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21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쌍가루 3번에 고긴의 제3세대 집행연구가 나와. 고긴의 자,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 집행 연구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고 있는데 1세대는 70년대로 나왔죠. 아까 여러분 현대적 정책 집행 연구의 출발은 프레스맨과 윌 다부스키의 집행론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기억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1세대예요. 근데 1세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부의 집행 능력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어요. 왜 비관했을까? 정부가 집행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정책 집행의 실패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둬. 근데 하향적 관점이야. 결정자의 관점 갖고 파악한 게야. 왜 집행에서 실패했을까? 그걸 결정자의 마인드를 갖고 연구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세대. 자, 이 세대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자, 이게 보자. 요건 초기하고 중반 이후로 나눠서 얘기해. 근데 초기의 연구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향적 접근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자의 관점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 초기에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같았겠지. 근데 일부가 상향적 접근을 지도합니다. 근데 중반 이후에는 여러분들 통합적 접근이야. 무슨 접근? 통합적 접근. 상황과 하향을 다 통합해서 연구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가져갈게. 그러면 첫 번째, 요 하향적 접근을 대표해서 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바티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바티아. 그리고 상향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텀으로 간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엘모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모아. 그래서 이러면 자 이렇게 보자. 사하통, 엘샹통. 됐어요? 사하통, 엘샹통. 사하통, 엘샹통. 자, 거기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자, 2세대 나온 거 봐. 두 번째 줄. 초기의 중간에 고시는 여러분 하향 아니야. 거기 사바티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일부 학자, 엘모, 아까 기억나? 미시는 상향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럼 맨 밑에 중반 이후에는 상향과 하향의 통합이란 말 나왔나? 나왔죠? 맨 밑에 줄. 그치? 1세대 맨 밑에 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이제 90년대는 이제 3세대 연구를 대표하는데 이 연구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뭐 별거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과학적 접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근거한 정책 집행의 특징을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인과적 복잡성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집행의 역동성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집행의 다양성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 하나는 인과적 복잡성. 인과적 복잡성은 뭐냐면 여기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인과 아니야. 어떤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과 자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게야. 인과성은. 근데 인과적 복잡성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게야. 이 말은 뭐냐?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인이 결과되기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복잡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한 인과관계의 단선적 과정을 얘기할 때는 결과를 거쳐온 것은 오로지 원인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 게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나온 게 이제 역동성을 얘기할 때는 동태성을 얘기하는 거야. 집행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결정자, 집행자,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고 싸움질이 안 해. 싸움질할 때는 가만히 있어 막 움직여. 움직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 결과는 다양성을 띈다고 말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현재 보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 중앙정부하고 각 지방정부의 관계는 갖다 틀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관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전라 여러분들 저쪽에 남도 관계는 여러분들 동일의 다양성을 띄요. 다양성을 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저쪽에 여러분들 부산이라든가 대구와의 관계하고 중앙정부하고 광주, 목포의 관계는 갖다 틀려. 틀리죠, 여러분들 벌써. 정부 정책에 저항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럼 어디야? 대구야? 이쪽에 여러분들 광주야? 대구는 친박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 가지고 가서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자다가 보면 여러분들 코가 띄어져 있어. 귀가 띄어져 있고. 늘 여러분들 저쪽 광주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보적 정권 자체를 막 비판했다간 다음날 또 귀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가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관계도 갖다 틀리겠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의 특징을 좀 가지고 가시고 자, 근데 2세대 연구를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누굴 얘기했냐면은 사바티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전반기에는 뭐라 했어요? 하향. 중반 이후에는 통합이라 그랬지. 그래서 207페이지에 잠깐 보자. 207페이지에 첨삭지도에 통합이라는 게 나오죠. 최근에 여러분 여기 보자. 최근에 여기 보자.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의 모든 것은 융합이야. 요새 여러분들 융합과학이란 말 들어봤어요? 융합이라는 말 많이 써. 융합돼서 보자 이게 융합돼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정치, 사회, 경제, 유전공학에서도 다 보고 여러분들 현상을 이해를 해야 해. 융합된 사고가 어떤 거 가져와? 고차원적 사고를 가져 안 가져와? 고차원적 능력 가지고 고차원적 사고를 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니까 융합이 필요해. 이게 계속 융합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지도 그럼 융합이 잠깐만 나올까? 분리가 나올까? 융합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논문들.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논문들의 여러분들 8, 90% 몽땅 다 융합이야. 융합과 관련된 논문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새 문제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게 통합이란 말이 문제가 나왔나. 요새 문제로 부상하고 있잖아. 통합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바티아의 통합 무형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통합 무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의 중반 이후에 하향과 상향 자체를 통합하면서 양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 위 접근하고 통합 무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 위는 하향과 상향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적용 가능성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비교 위, 어느 게 역을 적용할 때 이게 상향이 유리한가 하향이 유리한가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향, 하향 자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연과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향적 접근 유리한 경우하고 상향적 접근 유리한 경우를 박스로 비교 처리해서 안 했어요. 처리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보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의 정책이 집행 현장을 저한다는 것은 결정된 정책의 절대성을 강조한 게 아닌 게. 결정된 정책의 절대성을 강조한 거지. 하나의 정책이 집행 현장을 좌우한다는 것은 결정된 정책의 절대성을 강조한 게야. 일단 여러분들 하향적 접근으로 연구를 해야지. 왜? 결정자의 의도를 분석을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옆에 중요성이 비슷한 여러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여러죠. 그럼 여러분들 집행 현장에 있는 집행과 관련된 상황이나 속성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 상향적 접근이 유리하자고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 그 밑에 정책 집행의 평균적 일반적인 과정 파악을 할 때는 뭐? 하향이 유리한 거고, 여러 지역 간의 집행상의 차이를 파악할 때는 상향이 유리하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맨 밑에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 결정 집행 주기 특성 말이 좀 어렵지 않아? 어렵죠? 거기 정책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정책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더 쉽게 하면 정책이야. 그래서 정책하고 여러분들 정책 결정. 여기 보세요. 정책 결정은 정책을 만드는 건 누구야? 결정자가 만들어, 집행자가 만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것,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정책 결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 policy, making은 뭐야? 만드는 거 아니야. 정책을 만드는 게 정책 결정이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decision making은 뭐야? 영어로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하냐? 본인의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본인의 의사는 정책 결정은 결정자가 하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워낙 이것은 정책 결정과 정책 수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 조직을 여러분들 선정하는 걸 얘기해. 이 표현은 거기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 결정 및 집행 주기 특성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자.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담당할 집행 조직을 누가? 결정자가 파악해서 여러분들 선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 자체가 결정자의 권한을 강조한 거예요. 집행자의 권한이, 그 집행주의 특성 나왔으니까 집행 현장 그게 아니라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 집행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어떤 특징에 따라서 결정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늘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장하성 비서실장 있잖아. 경제 문제. 과거에 경제부총리였던 누구야? 김동 누구야? 누구죠? 김동. 김동현인가? 맞지? 맞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장하성 자체를 소득주의 경제정책을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건 기업주도야. 이 기업주도 얘기하는 대기업 자체 쪽에 힘을 실어서 하자고 얘기하는 게 장하성이 대기업 청소 만나러 다녀 안 다녀? 막 만나야 됐다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 비서실장 장하성은 소득을 주도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소득 올려가지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손을 들어준 게 문재인은 얘한테 손을 들인 게 얘한테 손을 들인 게 장하성. 그럼 장하성 자체의 입장의 특성을 파악하면 결정자의 의도를 알아 몰라? 결정자 자체의 의도는 철저하게 문재인은 소득주도, 없는 사람들 자체의 소득을 늘려서 국가를 부하게 만들자. 그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정자의 관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혼동을 해서 그래. 근데 이쪽을 얘기할 땐 집행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전파, 현장을 상향이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하향과 상향, 비교의적 접근, 통합적 접근 보지 마시고 꼭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할게. 여러분들 교재 21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13페이지 펴보시면은 이번에는 5번에 보시면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뭐가 나와? 판단 기준이 나와. 과연 어떤 것이 정책 집행에 성공을 가져왔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는 최선의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왔나. 이게 판단 기준인데 제일 먼저 정확한 정책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타당한 인가무형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정책 집행에 관한 여러분들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이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집행권의 여부요. 집행기관장의 적극성 및 지도력.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 다음에 정책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는 어느 게 중요한 정책, 그 다음 정책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건데, 근데 브레스먼과 윌다우스키의 연구는, 자, 아까 제가 1시대를 얘기했죠. 1시대 연구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적 연구라 그러지. 그래서 하향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건데, 나는 이거 선생님 좀 반대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장의 적극성, 지도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와 관련돼? 이건 집행자를 연구한 상향적 관점 아니야.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향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하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향적 접근에 근거한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는 하향적 관점에 따라서 연구한 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성공적인 정책 집행 판단 기준에서는 맨 끝에 정책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 나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확히 정해지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만 집행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안정성을 여러분들 신축성으로 바꿔놓고 고른 문제가 나왔어요. 정책 우선순위의 신축성 확보 X가 돼야 되겠지. 안정성 확보죠. 한 문제입니다. 말 바꾸는 문제.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들. 체킹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능과 불응의 조건 나왔는데, 이제 수능이란 말은 뭘까? 정책에 대하여 대상 집단이 행동의 일관성을 보일 경우 수능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조건이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나온 게 특정 정책이 개인의 이익을 보장할 경우에 수능을 할까 안 할까? 하겠고, 두 번째 설득이란 말 나왔고, 세 번째 강제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1번을 유인, 2번을 설득, 3번을 강제라 그래. 유인, 설득, 강제. 유인, 설득, 강제. 그 세 가지 형태로 좀 암기해 두시고, 그 4번에 집행기간의 단기야, 장기야? 장기예요. 집행기간이 장기성을 띠면 처음에 불응했던 사람도 전체의 수능 형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출제 늦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불응의 조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집행 파트는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200 여러분들 6페이지. 20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아까 고전과 현대 양자 비교한 거 있죠? 결정자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고전. 집행자의 권한. 현대. 합법성. 고전. 대응성. 현대. 하향. 고전. 상향. 현대. 전향과 후향. 전향적 접근. 고전. 후향. 현대. 자, 정형과 적응. 정형은 고전. 적응. 현대. 뻘면 얘기한 거 아니야. 목표가 구체성을 띈다. 고전. 목표가 모호성을 띈다. 현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점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7페이지에. 자, 제가 아까 그 첨삭 지도에 통합무형 기억, 제가 사바트가 파악한 통합무형 얘기했잖아. 비교 위접근. 하나의 정책이 여러분들 집행 현장을 잡아야 한다. 그럼 뭐야? 하향이 돼야 되겠고, 정책 집행의 평균적 일반적 특성 파악한다. 그것도 하향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의 특성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는 것들 뭐야? 그것도 하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자, 맨 위에 나카무라 스무도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 5가지 형태 순서대로 어떻게? 고지, 협재관, 고기, 지위, 협상, 제실, 관기로 이어들어야죠. 여러분들 립스케 일선관리제는 집행 현장에 있는 일선관리의 역할을 강조한 게 립스케 일선관리제라 그랬지. 이건 상향을 대표해, 하향을 대표해. 상향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자, 거기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판단 기준을 얘기할 때 6번에 정책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야, 여러분들 탄력성 확보야. 안정성 확보라고 말씀드렸고, 한 장을 넘겨보자. 수능의 조건 3대 조건을 얘기해라. 그럼 유인, 설득, 강제 얘기했고, 하나 더 집행기간의 단기야, 장기야? 장기성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정책 평가 파트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자.